이스라엘 무술은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거 몰라? 크라브마가 라고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강한 태권도가 있어. 자신 있으면 덤벼봐.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하이파에 있는 이스라엘 경찰 본부 치안이 좋지 못한 이스라엘이지만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 하이파의 한인타운 근처에는 경찰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CCTV를 주시하던 이스라엘 경찰관이 급하게 다른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CCTV 화면 속에는 하얀색 도복을 입은 의문의 남성이 한인타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스라엘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CCTV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경찰관은 손을 입으로 틀어막고는 말도 안 된다며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의 한인타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하이파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가렛이라고 합니다. 하이파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을 쓰는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기는커녕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상인회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비를 도와 돈을 벌었을 만큼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도시인 하이파는 항구 도시인 탓에 이스라엘의 위험한 조직원들이 밤만 되면 번화가를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하이파의 주민들까지도 조직원들이 너무나 익숙한 탓에 오히려 조직원들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는 위험한 도시였는데요. 하이파의 한인타운 근처에서 작은 빵 가게를 운영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곳 한인타운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을 해주실 정도로 저는 한인타운과 매우 밀접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하이파의 한인타운 상인회는 이스라엘의 다른 한인타운과 다르게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의 선량한 시민의식과 청결함 때문인지 항상 이곳 하이파 한인타운은 범죄와는 거리가 매우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이곳 하이파 한인타운에서는 꽤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때의 사건은 지금 저를 한국의 현대 무술인 태권도의 정식 사범 자격증 보유자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어렸을 때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저는 10대 후반의 나이일 때부터 어머니의 빵 가게 일을 돕거나 다른 상인들의 자의를 도우며 아르바이트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마음이 쓰이셨는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하이파의 한인타운으로 저를 자주 데려가셨고 저 또한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인 아저씨나 아주머니분들을 만나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또한 전혀 한국어를 하지 못했고 그분들도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인 아랍어를 능숙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와 한인타운의 한국인 분들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언어를 배워나가며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탓인지 저는 축구는 물론 야구와 농구, 심지어는 멀리뛰기까지 잘했을 정도로 운동신경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었는데 이러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되신 한인타운의 박씨 아저씨는 어느 날 저에게 함께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면서 한국 여행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박성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이파 한인타운의 총무를 담당하시던 박씨 아저씨는 나이와 다르게 엄청나게 키가 크고 체격이 듬직했고 또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지 항상 하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런 아저씨와 종종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던 저에게 급작스러운 한국행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근 아저씨는 저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작은 무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잠깐 가족들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갈 일이 생겼다면서 제가 아저씨의 무술학원을 구경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함께 한국으로 가자면서 저를 계속 설득하시더군요. 한인타운의 한국인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을 뿐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저는 안 그래도 치안이 좋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가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큰 아저씨의 한국행 제안 소식은 저희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를 저녁 식사 시간에 부르시더니 성큰 아저씨와 함께 걱정 말고 의미 있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라면서 돈이 들어있는 작은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면서 해외여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오히려 성큰 아저씨한테 너무나 고맙다면서 한국은 배울 것이 많은 선진국의 나라이니 더는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돈까지 건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다음날 저는 성큰 아저씨를 찾아가 같이 한국으로 떠나자면서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께서도 저에게 생각을 잘했다고 했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신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도 있으니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에게 한국행 일정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1개월 뒤 도착한 한국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증오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이제 막 20살의 나이였던 저에게 모든 것이 크고 아름다운 한국의 공항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제일 좋았던 점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 특이한 피부색과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인들은 저에게 그 어떠한 편견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입고 있는 옷만 보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의 최상층 사람들보다 더욱 부자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은 저에게 그 어떠한 차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입국 심사를 할 때부터 너무나 저에게 크게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분들은 그저 저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는지 정도만 물을 뿐 강압적인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으셨고, 그저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감사한 말까지 건네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런 것인지 대부분의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이 이스라엘의 공용어인 아랍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면서 저에게 매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매우 행복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신 박 씨. 아저씨는 이번에 한국으로 저와 함께 온 것은 여행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무술학원을 먼저 방문하자며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는 곧바로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무술학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운동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체육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아저씨의 무술학원이 너무나 궁금했고, 특히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말과 함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박씨 아저씨의 말은 제 궁금증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무술학원으로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흰색의 도복을 입고 있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 친구들이 엄청난 발기술을 선보이며 공중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씨 아저씨는 저에게 운동으로서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것이 그동안 많이 안타까웠다면서 이곳에서 정식으로 태권도를 가르쳐 줄 테니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이미 한국에서 2곳이 넘는 정식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가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게 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한인타운 근처의 한국 전통의 태권도장을 차려 이스라엘에서 태권도를 알리고 싶다는 간단한 목표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자신과 이미 친한 한국인 제자분들을 이스라엘 태권도장으로 데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있었던 저를 눈여겨봤었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알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최대한 아저씨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권도를 정식으로 배워나갈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것은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려차기 동작들을 곧장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 태권도에 재능이 있었는데요. 박씨 아저씨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곳에서 약 한 달 정도 정식으로 태권도를 배워나가자는 말씀과 함께 모든 훈련이 끝난 뒤에는 그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면서 저의 태권도에 대한 재능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곳에 있던 아저씨의 한국인 태권도 제자분들은 저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직 태권도라는 목적 하나로 같이 땀을 흘리며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특히나 아저씨께서는 훈련하던 도중 종종 저에게 태권도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에 대해서 꽤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요. 박씨 아저씨께서는 이스라엘의 위험한 치안 때문에 이스라엘 한인타운 거주민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서 이번 한인타운의 태권도장 오픈도 그러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권도를 배워나갈수록 저는 하루가 다르게 발차기의 탄력이나 회전에 능숙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여의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아저씨의 한국인 제자분들과 정식 태권도 규칙으로 시합을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내는 실력에까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화 과정이 아닌 속성으로 배운 태권도의 실전과 무술 훈련이었지만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저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동안 가난하다는 사실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저의 인생을 놓치고 있었다는 인생의 경험까지 깨닫게 되었죠. 아저씨께서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전통 품새를 가르쳐 주시고는 이스라엘에서 태권도장을 오픈한다면 현지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나 놀랄 만큼 높게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반 정도의 훈련을 마친 뒤 아저씨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저는 곧바로 이스라엘에서의 태권도장 오픈을 위해 아저씨를 도와 건물 인테리어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미 박씨 아저씨께서는 이스라엘 한인타운 근처에 건물 계약을 해놓으신 상태였고 인테리어 업체도 계약을 하신 상황이었으나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아저씨를 돕고 싶은 마음에 태권도장의 오픈을 아저씨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개월에 걸친 대공사였기에 시간은 꽤 걸리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완성되는 태권도장을 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벅차기만 했는데요. 약 2개월쯤 지나 태권도장에 간판까지 붙여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춰졌을 때는 한인타운 거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민들한테도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에 대한 유행이 생기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한인타운 근처에 최초로 생긴 박씨 아저씨의 태권도장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아닌 오직 한국의 태권도를 알리고 싶던 목적의 박씨 아저씨는 태권도장을 공개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렴한 수강 비용만 받고 수강생들은 평생 태권도장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넓은 마음마저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태권도장의 오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내부 공사 중이던 태권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께서는 태권도장의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면서 자신과 함께 약 일주일 정도 새벽 시간에 함께 내부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 또한 매우 흔쾌히 아저씨와 함께 작업하기로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죠. 아저씨께서는 먼저 도장에 도착해 계신 것인지 태권도장에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아저씨를 돕기 위해 태권도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내부 공사를 하시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신 것인지 도장에는 문만 열려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요. 곧바로 공사를 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저씨가 하시던 작업을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권도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조금씩 저희 도장에 있던 한인타운 근처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소리만 들어보아도 꽤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다가오는 듯한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본 저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10여 명의 조직원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들고 있는 큰 가방을 통해 한인타운 사람들의 돈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경험이 꽤 많았던 저는 곧바로 태권도장에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척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나섰다가 이스라엘 조직원들에게 돈을 뺏겼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물건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당황했던 저는 곧바로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박 씨의 아저씨가 가벼운 스텝을 밟으면서 뒤돌려차기를 통해 이스라엘 조직원들을 혼자서 밀어내고 계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조직원들은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맨몸 상태처럼 보였고 저는 박 씨의 아저씨가 시간을 벌어주시는 사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곧바로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인원수가 많은 이스라엘 조직원들이 단 한 명의 박 씨 아저씨에게 겁을 먹고 접근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제가 1층에 도착했을 때에는 약 17명의 이스라엘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확인한 아저씨께서는 곧바로 위험하다고 소리치시며 앞에 있던 조직원들과 발차기를 하며 싸움을 하셨고 저는 겁이 났지만 그동안 배운 태권도를 떠올리며 조직원들에게 타격은 주지 못해도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위협은 할 수 있었는데요. 소란스러운 싸움 소리에 한인타운의 한국인 분들은 잠에서 깨셨는지 야구 방망이는 물론 골프채까지 챙기셔서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 조직원들을 밀어내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소리가 들리게 되자 이스라엘 조직원들은 차를 타고 도망쳐버리더군요. 조직원들의 수가 많았지만 박 씨 아저씨는 제가 올 때까지 혼자서 이스라엘 조직원들을 발차기로 밀어내셨고 저는 바로 그때 박 씨 아저씨가 20년이 넘게 실전 태권도를 훈련하신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저씨에게 달려오신 한인타운 한국인 분들은 그날 이후 사비를 거둬 이스라엘 한인타운 전체 지역에 CCTV를 설치하셨고 특히 한인타운의 입구에 있는 박 씨 아저씨의 태권도장을 이용해 항상 그곳에서 또 다른 조직원들이 오지는 않는지 경계를 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한인타운 근처 이스라엘 거주민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고 태권도의 힘이 실전에서도 얼마나 강한지 소문이 나게 되자 저와 아저씨의 태권도장은 밀려드는 수강 신청생들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위한 목적으로 태권도장을 열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박 씨 아저씨께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국의 태권도를 알려야겠다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한인타운 전체 지역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조직원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스라엘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무술이 있겠지만 올바른 정신을 단련하는 것에서는 태권도만한 무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지금 태권도장을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박 씨 아저씨의 정신을 본받아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학교 체육 수업을 통해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태어난 이스라엘 마을에서도 한국식 태권도장을 오픈하고 싶은 꿈이 있는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학생들과 태권도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어디 지역의 태권도장을 가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실제 학교 영상이라고? 말도 안 돼. 벌써 150만 뷰 찍었는데. 여기 영국의 어느 방송사 회의실에서 한 초등학생의 영상을 보고 기겁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취재를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짐을 챙겨 회의실을 나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한 중학교에서 뮤지컬 동아리를 다니고 있는 테이라의 엄마입니다. 테이라는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에요. 처음엔 제가 아이를 낳는 건커녕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는 긴 암흑기를 가지게 되었죠. 바로 아이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나이가 많아서인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임신을 시도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단념하려고 할 때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모두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테이라는 어릴 때부터 입이 너무 짧아 식사 시간만 되면 전쟁이었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게 자랄 텐데 가리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미숙아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좀 작고 잔병치레도 종종 했는데 그게 전부 아이를 늦게 가진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아이 먹는 것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며 키웠습니다. 하도 밥을 안 먹으니 밥 시간마다 쫓아다니며 먹이기도 해보고 눈물 쏙 빠지게 혼내며 끼니를 굶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는 건 저희 부부였죠. 집에서도 이런데 중학교를 보내고 나서 저희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영국 학교 급식은 참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도 늘 콩이나 치즈, 브리또와 탄산음료 정도가 전부였어요. 냉동식품이 나오는 건 아주 예삿일이고 브리또 대신 베이글이나 햄버거 또는 피자가 번갈아가며 나왔어요. 영양적으로도 최악인 음식이지만 맛까지 없었습니다. 기름에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냉동식품을 잘못 해동해 너무 딱딱하거나 차가운 날도 있었죠. 그래서 급식 대신 차라리 스낵바에서 피자 한 조각씩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먹으라고 아이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테이라가 도저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밥을 잘 안 먹긴 해도 아예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했죠. 테이라에게 왜 밥 먹으러 안 내려오냐고 물어보고 나서 저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놀라 소스라쳤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침은 시리얼로 대충 먹었고 분명 점심때 학교 급식은 먹지도 않고 다 버렸을 텐데 이젠 거짓말까지 하나 싶었죠. 그러자 테이라가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늘 방과 후 뮤지컬 연습할 때 지혜 엄마가 김밥을 싸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혜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학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테이라 말로는 지혜는 최근에 한국에서 전학 온 친구인데 뮤지컬 부에 들어 알게 되었고 노래도 잘하고 똑똑해서 애들이 다들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니 학교에 아이들 먹으라고 직접 음식을 해서 보내다니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뮤지컬 아이들이 20명은 거뜬히 넘는데 저렇게 많은 양을 손수 만들어 보냈다는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테이라는 그 김밥이 정말 맛있었다며 참기름이라는 게 겉에 발려져 있어 반짝거리는데 그게 고소한 맛을 내는 거라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테이라 반응이 정말 의아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이 유행이기도 하고 워낙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 품절되는 걸 한참 기다려 마트에서 냉동김밥을 몇 번 사줘봤거든요. 그때도 그나마 다른 음식보다는 잘 먹고 맛있어 하긴 했지만 분명 이런 반응은 아니었죠. 테이라는 냉동김밥이랑 지혜 엄마가 직접 싸준 김밥은 차원이 다르다며 씹히는 밥알의 식감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엄마도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곤 자기 배 한번 보라며 옷을 쑥 들어서 볼록하게 나와 있는 배를 통통 두드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 엄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음식 솜씨도 물론 훌륭하지만 자기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다른 집 아이들까지 저렇게 챙기는 엄마는 난생 처음 보거든요. 영국 엄마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얘기만 들어도 참 좋은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긴급 학부모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 학교에 무슨 일이 터졌나 싶었죠. 알고 보니 그 학부모 회의는 급식에 불만이 잔뜩 쌓인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께 대면을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일이 바빠 잘 모르고 있었는데 평소 저 역시 학교 급식에 불만이 많았던지라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지혜 엄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레더라고요. 모임이 끝나면 고마운 마음에 꼭 따로 만나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 회장을 비롯해 학교에 모인 엄마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지혜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테이라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내일부터 급식을 바꿔주기로 하셨다며 좀 달라질 거라고 했죠. 다음날 테이라는 달라진 거 하나 없다며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급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테이라가 찍어온 사진들은 충격적이어서 메인 메뉴 하나와 사이드로 피자, 타코, 샐러드, 프레첼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옛날보다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인 메뉴는 일주일간 똑같은 음식이 그대로 나왔고 예전보다 잘 데워져 나오긴 하지만 음식이 너무 짜다고 했죠. 가끔 야채볶음밥 같은 음식들이 나와 좀 나았지만 전반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생각도 저와 비슷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학부모 커뮤니티에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지혜 어머니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죠. 지혜와 함께 방과 후 뮤지컬부를 보내고 있는 엄마인데 예전에 지혜 엄마가 챙겨준 김밥과 양념치킨을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한식을 해줘야겠다며 유튜브로 찾아봤다고 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 급식에 대해 알게 됐고 정말 충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지혜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한번 한국 급식 시스템을 학교에 소개해주고 김밥과 양념치킨 같은 한식 메뉴들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말이죠. 사실 지혜 어머니는 아이가 한식을 워낙 좋아해 꾸준히 한식으로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대요. 그러시며 한국 급식 시스템을 소개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놀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도대체 영국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한국에서 어떻게 저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믿기질 않더라고요. 지혜 엄마의 한국 급식 이야기에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은 학교에서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 누구든 매일 나오는 급식 사진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미리 식단표가 나가는데 거기에 학생들의 알러지까지 전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새벽 학부모 2명이 영양사와 함께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급식실로 들어오는 식자재들의 상태라든지 조리실의 위생 상태, 그리고 그날 나가게 되는 급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급식 모니터링을 할 때는 위생복과 마스크를 꼼꼼히 갖추고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모든 음식은 급식실에서 조리사들이 직접 만드는 편인데 냉동식품이나 완제품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규모가 크든 작든 학교 급식실 안에서 모든 음식이 만들어지고 예전 지혜가 다녔던 학교는 전교생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영양사 선생님이 단가를 조절해 반찬 개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자재들은 유기농 제품으로 국가에서 직접 경쟁업체들끼리 입찰을 붙여 진행하죠. 그리고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매년 안전과 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라는 지혜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들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더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모든 게 무상급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저 정도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온 영양사 선생님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하시며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어요. 그리고 지혜 엄마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매번 영양가 없는 비슷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나와 아이들이 흥미가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새로 조리팀을 꾸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모두 따라하기에는 절대 역부족이라 어려울 것 같고 한국 이모님 한 명이 손 잘 맞는 팀을 꾸리면 어느 정도 급식 퀄리티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모든 학부모들은 지혜 엄마의 말에 적극 찬성하며 저렇게 운영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을 압박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안 그래도 계약 기간이 종료 시점이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다고 하시며 적극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 끝에 한국에서 살다 오신 조리사분을 찾을 수 있었고 2주 정도는 현 체제를 유지한 다음 새로운 팀으로 바꿔 운영한다고 했어요. 모두들 처음엔 무슨 2주 정도나 걸리냐며 불만이 가득했지만 한국 조리사분께서 절대 대충 하기 싫다며 못해도 2주는 줘야 조리도구도 바꾸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한다며 딱 잘라 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신뢰감이 확 쌓이면서 더욱 앞으로 바뀔 급식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어요. 무슨 종이인가 싶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간의 식단표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식단표에는 한식 메뉴가 골고루 들어 있었는데 불고기와 제육볶음, 닭갈비 같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와 과일 메뉴도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라는 이미 식단표에 먹고 싶은 걸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냉장고 앞에 턱 붙여두더라고요. 지혜한테 한국 메뉴를 물어봤다며 빨리 전화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한국 조리사분이 이끄는 조리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날부터는 매일 10시쯤 오늘 나가는 메뉴에 대한 급식 사진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조금씩 스타일을 바꿔 영국 아이들이 적응하기 쉽게 해주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낯선 한국 음식을 먹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친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튀김 요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침이나 찜 요리 스타일로 넘어가 주셨어요. 한국 아주머니의 센스를 느낄 수 있었죠. 아이들 건강을 위해 단백질이 잔뜩 들어간 식단은 물론 두부나 가지를 이용해 탕수육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레몬 시럽을 만들어 건강한 소스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전엔 고칼로리의 소스들만 잔뜩 먹고 케첩도 토마토니 야채라고 봐야 되나 싶을 식단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건강한 식단이라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아이들도 대만족이었죠. 테이라는 밥을 빨리 먹어야 다시 한 번 더 받아서 먹을 수 있다며 늦게 가면 반찬이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늘 잔반 남기고 놀러 나가기 바빴던 애들이 이제 얼른 먹고 한 번 더 받는 일까지 생기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바뀐 조리팀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레 아이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던 테이라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이에게 큰 일이 생겼나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테이라의 방으로 올라갔죠. 아이는 휴대폰을 보며 경악을 했던 거였어요. 테이라는 얼마 전 급식에 나온 양념치킨이 정말 맛있어서 치킨을 더 먹으려 아이들이 허겁지겁 줄을 서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지 뭐예요? 저는 고작 몇 명 본 거 가지고 아이가 호들갑 떤다고 생각했지만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댓글에는 어느 학교냐며 저 학교에 다니고 싶다. 양념치킨 진짜 맛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맛인지 알려달라. 저 학교에 다녔으면 난 아마 돼지가 됐을 거다. 우리 아이 학교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등등 테이라의 또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국식 급식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회수가 100만을 찍었을 때 테이라 메일로 공영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을 정말 잘 봤다며 학교로 취재를 갈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쁜 마음에 교장 선생님께 알려드렸더니 교장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사실 한국식 스타일로 바꾸고 나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처음엔 제한적인 메뉴만 한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제 오히려 햄버거나 파스타가 나오는 날이 더 드물어요. 학교 구성원 모두 한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음식이 달라지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오후 수업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선생님들의 감탄과 더불어 과체중이나 비만이었던 아이들의 몸무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방송사에서는 테이라와 저를 인터뷰하고 달라진 급식에 대한 반응들을 촬영해 갔습니다. 그러고 지혜와 지혜 엄마도 같이 인터뷰를 했죠. 저는 지혜 엄마에게 이 모든 게 다 지혜 엄마 덕분이라며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덕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모두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언제 한번 맛있는 김밥과 양념치킨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유튜브로 아무리 따라해도 지혜 엄마 맛이 안 난다며 늘 테이라에게 퇴짜를 맞았거든요. 지혜 엄마는 유쾌하게 웃으시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시며 편하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테이라가 해달라고 하는 음식들을 집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희 집 저녁 시간은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번 휴가에 한번 한국에 직접 가서 한식도 먹어보고 여행하는 거 어떨까 제안했어요.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싶어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고 테이라도 너무 좋아했죠. 테이라는 동네 막내 친구들에게 한국 가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며 지혜에게 한국 음식 중에 꼭 먹어야 할 걸 알려달라며 휴대폰 가득 음식을 적어오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어떤 음식을 먹어봐야 할까 매일 유튜브를 달고 살았죠. 남편은 부대찌개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스팸을 입에도 안 대는 남편이 부대찌개가 궁금하다니 의아했죠. 남편은 그런 스팸이라도 한국 양념이 들어가면 다를 것 같다며 비주얼이 너무 특이하고 거기에 라면사리랑 떡 사이를 꼭 넣어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테이라는 지혜가 돼지갈비를 알려줬는데 달달한 맛은 물론이고 직접 식당에서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다며 꼭 가자고 얘기했죠. 사진을 찾아봤더니 좀 거뭇거뭇한 색깔이라 이게 맛있을까 의아했어요. 그렇지만 입 짧은 우리 애가 저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설명하는데 뭔들 다 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쌈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지혜 엄마에게 한식을 배우기도 하고 테이라가 급식에서 맛있어 한 음식들을 검색해 보면서 쌈밥을 알게 되었거든요.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둘 다 챙길 수 있는 음식인 듯 했죠. 한국 사람들은 김밥이든 쌈밥이든 밥을 어디에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떠난 한국 여행은 어땠을 것 같나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남편과 부대찌개를 먹을 땐 언제 알아봤는지 음식을 기다리며 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요.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 미군 부대 식당에서 소시지와 스팸을 넣어 만든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나저나 한국 전쟁을 치른 지 불과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이렇게나 많이 발전했다니 놀라웠죠. 아무튼 남편이 기대했던 부대찌개는 생각보다 매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오묘하게 계속 당기는 맛이었죠. 게다가 영국에서 먹던 스팸과 부대찌개 속의 스팸은 차원이 달랐어요. 어떤 양념을 쓰냐에 따라 이렇게 맛이 달라지다니 놀라웠지. 테이라는 부대찌개 안에 라면에 푹 빠졌어요. 매워서 계속 콜라를 들이키면서도 너무 맛있다며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웠는지 젓가락질도 꽤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저는 부대찌개 안에 떡사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건 밖에서 따로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더라고요. 근처 떡집을 가면서 저는 이거랑 일본의 모찌랑 똑같은 건가 생각했죠. 그러나 그새 남편이 모찌와 떡을 검색해서 알려주는데 떡은 곡식의 가루 분말들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 찌고 빚은 음식이고 모찌는 찹쌀로 만들어 빚기만 하면 되는 음식이라고 했지. 모찌가 훨씬 쉽고 떡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한창 모찌와 떡 얘기를 하는 사이 테이라가 사라졌어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벌써 떡집으로 가 떡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부대찌개 사이에 떡만 봤는데 형형색색의 다양한 떡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두 먹음직스러워 보여 한참을 골랐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알고 떡집에 왔냐며 저희에게 입맛에 맞을 만한 떡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며 음료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음료수를 한 입 먹고 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주머니께선 식혜라고 하셨는데 달달하고 시원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쩜 쌀 하나로 떡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술도 만들 수 있다며 덧붙이셨어요. 막걸리라는 걸 꼭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정 많은 아주머니 덕에 식혜도 먹고 막걸리에 대한 정보도 얻고 기분 좋게 떡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갈비를 먹으러 갔죠. 식당에서 점원이 저희를 안내하는데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탁이 파손된 건지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도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하려는데 엄청 뜨거운 화로를 들고 들어와 구멍에 쏙 집어넣었어요. 테이라가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구워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테이라는 재밌겠다며 박수를 쳤죠. 보통 영국에선 화로와 테이블을 오가며 구운 고기를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선 따뜻한 고기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 같았어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영국에 이 구멍 뚫린 테이블을 하나 사서 마당에 두고 싶었죠. 직원분들께서는 고기를 들고 와 직접 불판에 올려 구워주셨어요. 게다가 고기를 나이프가 아니라 가위로 잘라주더라고요. 고기를 가위로 자른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친절한 직원들이 맛있게 구워주신 덕에 불편함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갈비의 맛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색이 거뭇해서 이상하다는 건 완전 저의 편견이었어요. 이제 보니 오히려 먹음직스럽고 달달해 보였습니다. 영국에선 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양념을 발라 먹거나 찍어 먹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양념을 먼저 하고 불판에 굽는 것도 참 맛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올 때 이미 충분한 검색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보고도 또 직접 겪으니 믿기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 사이드 반찬이었어요. 여러 반찬들을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퀄리티의 음식들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잡채와 김치에 감자 샐러드까지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감탄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먹고 싶어 한 쌈밥이 여기에 있다며 상추를 들고 흔들었어요. 딱 제가 봤던 비주얼인데 고깃집에서도 쌈밥을 먹을 수 있었더라고요. 직원은 셀프바에 가시면 더 많은 야채가 있다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한국 인심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추에 밥을 올리고 양념된 고기를 올린 후 쌈장을 찍어 먹으니 한입 가득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행하는 동안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왔죠. 한국의 음식이 정말 놀랍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한식을 연구 중이죠. 다음에 김장 시즌이 되면 지혜 엄마를 따라 진짜 김장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오려고 해요. 한국에서 어디로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덴마크의 한 대학교 한 여성이 학과 방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내 이 여성은 어떤 물체를 발견하더니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가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르테예요. 저는 덴마크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신입생이랍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한국어학과를 선택했죠.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낯설고 어려웠던 한국어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저조차도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곧 저희 학교에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축제가 다가온대요. 보통 1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열린다고 하는데 선배들이 정말 크고 멋진 축제라고 하는 거 있죠. 축제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맛있는 음식들이지 않나요? 저는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 음식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축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달인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밝고 들뜬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걸 들으니 괜히 저도 같이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축제 준비에 돌입했어요. 저희 학교 축제에서는 각 학과마다 특색 있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음식 코스를 통해 각국의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으니 괜히 기대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축제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학과에게는 상금까지 주어진다는 게 아니겠어요. 3위까지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학과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저희 한국어학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학과 선배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이어졌고 우리만의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기로 의견을 모았죠. 고민 끝에 우리가 선택한 건 바로 김치였어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죠. 메뉴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수키 선배였어요. 한국에서 온 수키 선배는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의 레시피들을 거의 줄줄 꿰고 있었거든요. 선배의 추천으로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불고기, 떡볶이, 계란말이, 빈대떡 등 5가지 메뉴가 최종으로 결정되었어요. 여기에 덤으로 미니 부대찌개를 서비스로 곁들이면 소주도 함께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죠. 수키 선배의 의견을 듣고 다른 선배들도 엄청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오죽하면 수키 선배가 말을 하자마자 다른 이견 없이 바로 그 의견대로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선배 덕분에 저희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축제 당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좋은 성과를 내서 꼭 1등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이 마구 들었어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선배는 한국인인데 어쩌다가 덴마크까지 와서 한국어학을 공부하게 된 건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왜 덴마크까지 와서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거지 싶었죠. 마침 휴식 시간에 수키 선배가 옆자리에 있어 자연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수키 선배는 이전에 여행으로 덴마크를 잠깐 온 적이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자연만 있는 풍경을 보고 반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와서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여기서 선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게 배워서 덴마크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한국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학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배의 얘기를 듣고 저렇게까지 자기의 나라에 자부심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괜히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덴마크를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축제를 하루 앞두고 저희는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모든 요리의 핵심 재료인 김치도 사야 했고 그 외에 생각보다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재료들을 구매하려니 한 사람이 모두 들고 오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결국 저희 중 수키 선배를 포함해 총 4명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대신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 만들 준비를 하기로 했죠. 한인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마트였거든요. 아무리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인마트를 와볼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진열대마다 한국에서 직수입한 식재료들이 넘쳐났고
저 멀리 냉장 코너에는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재료들이 있어. 저는 보기만 해도 어떤 걸 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죠. 이전부터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라면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매운맛으로 소문난 불닭볶음면을 덴마크에서 먹어볼 기회는 흔치 않긴 했지만 여기 한인마트에 있을 것 같았죠. 제가 라면 코너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선배가 다가와서는 제가 뭘 찾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수키 선배에게 소심하게 불닭볶음면을 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선배는 그 말을 듣더니 제가 귀엽다고 피식 웃으시더니 능숙하게 불닭볶음면을 바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매운 편이라 치즈와 함께 먹으면 좋다며 치즈도 함께 담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먹는 라면인데 꿀팁까지 얻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마트 구경도 하고 필요한 재료도 잔뜩 구매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저희 부스 안에다가 사온 재료를 모두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축제 당일 축제 때 팔아야 할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모였죠. 그런데 부스 안에 모여있는 학과 친구들과 선배들의 얼굴이 당황한 채로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뛰어서 선배들한테 갔죠. 알고 보니 저희가 요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재료인 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김치가 한 포기도 남김없이 없어졌다는 거 있죠. 그 양이 만만치 않았던 걸 생각하면 절대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고의로 훔쳐간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배들 모두 의심이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임모와 말했어요. 다름 아닌 중국학과였죠. 평소에 중국학과 학생들은 우리 한국어학과를 보면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얼마 전에는 저희 과에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만들 거라고 하니까 중국학과 학생 하나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김치는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를 훔쳐간 거라면서 김치 요리를 팔면 중국을 표절한 거라고 우기더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그런 모욕을 당한 뒤로 중국 학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김치가 사라진 것도 그 학생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행동할 순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김치부터 어떻게든 구해와야 할 상황이었고요. 시계를 보니 축제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김치 없이는 절대 부스를 열 수 없으니 서둘러 한인마트에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축제 때문에 김치를 싹 쓸어와서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후나 다음 날에나 입고될 거라고 했죠. 이미 부스 오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한인마트도 없어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모두들 넛이 나간 상태로 멍 때리고 있었죠. 그때 수키 선배가 말을 했어요. 김치를 구해오겠다며 어디론가 택시를 잡더니 혼자 사라졌죠. 저희가 도대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어디 가냐고 붙잡았지만 오히려 선배는 학교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음식을 팔 준비를 마무리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수키 선배가 두 손 가득 뭔가를 많이 가져온 거 있죠. 알고 보니 수키 선배가 아버지께서는 한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말을 해줬어요. 선배가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사정사정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김치를 내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배 덕분에 한국어학과 부스는 예정대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국어학과 부스로 몰려들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개장 직후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 이와 다르게 중국학과 부스 앞에는 사람은커녕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꽂히다고 생각했어요. 주문이 밀려오니 정신이 없었지만 저희는 힘을 내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죠.
김치찌개는 뚝배기에 지글지글 끓고 있었고 불고기는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였던 건 한라산 김치볶음밥이었어요. 한라산 모양을 본떠 만든 독특한 비주얼 덕분이었죠. 김치볶음밥으로 산을 만들고 정상에는 하얀 치즈를 올려 백록담을 형상화했죠. 거기다가 김치볶음밥 밑에는 계란지단으로 깔아놓으니 사람들이 많이 매워하지 않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손님들은 모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준 덕분에 그걸 먹으러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죠. 바쁘게 주문을 받던 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로봇공학과의 김 교수님이셨죠. 젊고 잘생긴 한국인 김 교수님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인 교수님들과 함께 축제장을 둘러보다 저희 부스에 들르셨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부스에서 일하는 저희를 위해 학과 사람 수에 맞춰서 커피도 사주셨죠. 정말 제가 이래서 김 교수님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센스 덕분에 여학생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거구나 싶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입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에 신김치 맛이 제대로 느껴지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는 처음이라고 극찬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음식 당길 때마다 한식당에 가시는데 그때마다 먹은 김치찌개는 김치가 덜 익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든 김치찌개는 김치 맛이 진하게 우러나와 감동적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수키 선배를 가리키면서 수키 선배 김치 덕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수키 선배는 장난스레 역시 한국인 손맛은 따라올 수가 없나 봐요.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죠. 첫째 날이 성공적으로 끝나갈 무렵 수키 선배가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미니 부대찌개 덕분에 소주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있죠. 짭짤한 국물 한 주에 소주가 빠질 수 없어서 테이블마다는 꼭 하나씩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재고마저 동날 지경이라고 했답니다. 부대찌개와 소주 조합 덕분에 매출은 훨씬 수월하게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처음 준비해본 축제지만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 뿌듯함 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날에도 한국 부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답니다. 오히려 SNS에서의 입소문 덕분에 첫째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이른 아침부터 한인마트에 가서 잽싸게 구해온 신선한 김치로 어제에 이어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역시나 오늘도 중국학과 부스는 썰렁하기 그지없더라고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중국학과 부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중국학과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부스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대로 그 학생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으니 한국이 중국 음식을 표절한 거라는 억지였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는 우리 부스 앞 테이블을 발로 툭툭 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과 사람들은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수키 선배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는 중국 학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런 행동을 한 번만 더 한다면 선배가 직접 담당 교수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건의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이어서 선배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여기 와서 시비를 걸 정도로 중국학과 부스엔 사람 한 명 없이 한가한 모양이네라는 말과 함께 비웃었죠. 그 말에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함께 왔던 중국학과 학생들도 얼른 그 학생을 따라 사라졌어요. 저희는 모두 선배한테 가서 너무 통쾌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선배는 괜히 머쓱해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죠. 항상 겸손한 선배를 보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드디어 축제의 마지막인 시상식이 열렸어요.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부스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누가 탈지 긴장감 속의 발표가 이어졌죠. 1등은 바로 한국어학과였고 한국어학과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희는 너무 신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만끽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매출과 2등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 음식이 사랑받았다는 증거였죠.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난 후 개강 첫날 저는 동아시아 입문이라는 교양 강의를 신청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 학점이 잘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신청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딱 알맞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처음 강의실로 들어서는데 선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선배와 함께라면 이번 강의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드디어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인 한국을 먼저 얘기해 보겠다고 하셨죠.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인 기생수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콘텐츠들은 독창적인 스타일과 높은 완성도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한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이번 축제에서 한국 음식을 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랑 수키 선배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때 김 교수님과 함께 한국어학과 부스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맛본 김치볶음밥과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다며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한국은 어떻게 음식도 맛있냐면서. 한식의 매력도 최근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한국어학과에 오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분위기도 잠시 강의실 맨 뒤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번 축제 때 봤던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있었죠. 그때 팔았던 김치볶음밥이나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베낀 것이니 한국의 음식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 중국 학생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축제 때 우리 부스에 찾아와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학생이었죠.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질리지도 않나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도대체 똑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니까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죠. 교수님마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학생에게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지만 그 학생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대신 뜬금없이 다른 대답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국토도 코딱지만 하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한국 따위는 중국 군사들이 콧바람만 불더라도 날아갈 정도로 약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딜 감히 한국 따위가 위대한 사자와 같은 대국의 문화를 베껴갈 수 있냐면서 우기는 거 있죠. 그제서야 교수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는지 중국 학생의 오만함을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나라의 크기가 군사력과 문화의 우수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하셨죠. 오히려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더욱 빛나는 문화를 향한 열정과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셨어요. 나아가 최근 한국은 자체 무기 개발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죠.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비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했고 단순히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든 청룡 미사일까지 장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셨답니다. 청룡 미사일까지 장착하면 중국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될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왜 한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절로 가슴이 뿌듯해졌죠.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학생이 중국을 사자에 비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자 중국 학생의 표정이 좋아지는 게 보였죠. 그때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바로 중국이 사자가 맞긴 하지만 아기 사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온몸이 가시털로 덮여 있는 고슴도치가 동물인 호저라는 동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호저는 분명히 사자를 이길 수 없는 동물이지만 호저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 사자의 살에 박히면 사자를 죽일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교수님은 아기 사자들은 호조의 강력함을 모른 채 사냥하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모한 도발은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중국 학생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를 꽉 깨물며 씩씩거렸죠. 그리곤 가방을 낚아채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강의실에서 그 중국 학생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답니다. 아무도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언급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것 같았죠. 추후 그 학생에 대한 소문은 들을 수 있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중국 학과 학생들이 쓰는 과방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하고 있는데 김치가 썩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문을 들은 수키 선배는 중국 학과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남겨놨다고 했죠. 축제 때의 난동을 피운 중국 학생의 모습. 동영상을 포함해서 김치가 왜 그렇게 중국 학과에 썩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선배는 학교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치 절도범을 밝혀내겠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밝혀진 범인은 다름 아닌 문제의 그 중국 학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웠던 건 한국어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줄줄이 고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모두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결국 학교 측은 중국 학생에 대해 한 학기 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선배는 함께 축제도 준비하고 교양 과목도 같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선배와 함께 한국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